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화제약의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제약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대화제약에서 진행했던 그 천연물 기반 치매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개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대화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화제약은 1984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한 1,100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전문의약품이나 패치제를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세파메틸정이나 후루스판정, 그다음에 저희 그 아말리안 필러 등을 저희 주요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그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서 연구 개발비를 이제 의약 매출액 대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그 세계 최초로 경구용 항암제 임상 3상을 성공한 리프락셀에게 풍모 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그 국내외 일단 우선 천연물 의약품의 개발 동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천연물 치매 치료제 개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천연물 의약품 개발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개발은 일단 크게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개발 적응증을 타겟으로 후보 물질을 선정하게 되고, 후보 물질이 물론 바이오인지 뭐 천연물인지 케미컬인지에 따라서 이후 허가에 따른 이제 구비 서류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개발 단계는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후보 물질 일단 선정이 되면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양리적 그 효능 및 기전을 확인을 하고 규명한 다음에 물질의 안정성과 효력 용량에 대해서 독성 시험 여부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진입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체의 사용례를 토대로 임상 진입 단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돼서 그 유효성이 이제 확인이 되면 신약 허가를 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PMS를 통해서 다수의 증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부작용 여부까지 확인하게 되는 게 전체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보 물질 종류에 따라서 개발 단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천연물 의약품의 경우에는 싱글 컴파운드가 아닌 그 복합적인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는 추출 복합제의 개념으로 따로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일반적인 저희 합성 의약품의 개념하고는 좀 더 다르게 별도의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진행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전 사료가 되고요. 기존의 사용례를 바탕으로서 실제적으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후보군을 선정해서 효력을 확인할 때 실제적으로 인비트로보다는 인비보를 사용해서 약효 검색을 우선시하는 게 사실상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복합 추출물이라는 그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 때문에 별도로 실제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을 때를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이 한 5가지 정도를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료 수급량인데요. 천연물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력이 뭐 대학 내에서나 연구소 내에서 효력이 확인되더라도 대량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기업 내에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고야 의장서 관련해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원료 수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대안을 세워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생산 효율성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율이나 단가, 그다음에 추출 공정 등이 실제적으로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는지를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CMC 부분인데요.
수급처를 일정한 퀄리티로 저희가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 시기에 따라서도 효력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스크리닝을 통해서 전반적인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가이드를 잡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안전성 부분입니다.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성분과 더불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도 함께 함유되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험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타 국가로서의 임상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수출도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해당 국가에 대한 허가 사항을 숙지하셔서 어떻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실지를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자사에서 개발했던 천연물 치매 치료제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연사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전반적인 그 치매 환자들에 대한 뭐 경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19년도 대비해서 이제 60년도에는 노인 치매 환자가 한 4배 정도 이상 증가할 거라는 일단 추이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의 그 평균 관리 비용까지도 이제 연간 한 2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매는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가지 영역의 인지 기능 등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후천성 다발성 장애를 일컫습니다. 맨 처음 여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지금 50%에서 60%가량 증가되고 있으며,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 시냅스의 손상이나 기능 실조, 신경세포의 대사 기능 감소, 여러 신경 물질들의 시스템 손상으로 유발이 되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으로 인해서 아밀로이드 그 플라그나 타워 단백질 이 뭉쳐져서 이제 일단은 신경 섬유 다발로 인해서 유발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다수의 이제 종류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하고 mDNA 그 기량제 두 종류만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도네페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약물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 약물 자체는 사실상 어떤 치료제보다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나 병의 진행 속도를 다소 늦춰주는 약물이고요. 또는 이제 간독성이나 이제 순환기 장애, 소화기계 장애 등이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갖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작용이 많지만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이 약물들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의 새로운 약물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사실 큰 빅파마들도 아직 풀지 못한 난제 중에 하나고, 2003년 그 나멘다가 승인받은 이후로는 사실상 승인받은 치매 치료제는 전무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해양 갈조리 추출물을 가지고 주치라는 치매 치료제를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16년 만에 승인을 받은 사례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많은 여기 나오신 연사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다수의 제약사들이나 연구소에서 실제적으로 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좀
해결하고자 실제적으로 연구부터 해서 임상 이상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자사에서 이제 개발했던 소재는 산조인이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멧돼추 나무의 열매 씨를 산조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산조인이라는 건 그 생약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사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안신이나 진정 최면 이 부분에서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주요 성분들은 그 스피노신이나 마그노플로린 같은 알칼로이드나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주로 이제 주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약처 승인에도 생약 규격집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임상에 들어갈 때는 임상 2B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 개발 단계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하고 그에 따른 효능 평가와 안전성 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원료를 생산하면서 더불어서 제재와 연구를 해서 제형과 제재를 픽스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완제 생산을 했습니다. 그 완제 생산한 걸 가지고 이제 IND 승인을 받아서 임상 2B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이 알츠하이머 이 포커스에만 너무 맞춰져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게 천연물이다 보니까 계속 식약처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이제 이 원생약에 대한 표준화도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핑거프린트 유사도 평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원생약의 동등성이 계속 확보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잡아서 산지별로 원생약 유사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표준 생약으로 갖고 있는 걸 1로 두고 유사도를 실시한 다음에 그 0.9 이상의 0.9 이상의 그 유사도가 나온 것들을 사용해서 본 효력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TLC 확인 시험도 더불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좀 어려운 유사종이 있는 경우가 여러 생약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산조인 같은 경우에도 유사종인 면산조인과 종판별이 육안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DNA 바코딩 기법을 통해서 종특이적인 마커를 개발해서 이게 분자학적으로도 혼용되지 않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일단은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추출 용매 비율이나 그다음에 투입되는 배수, 그다음에 추출 방법, 건조 방법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면서 효능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을 했고요. 여러 단계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저희 이제 산조인을 소재로 한 물질은 50% 에탄올로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동결 건조를 한 원료를 사용하는 걸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천연물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표 성분에 대한 설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기존에 나와 있던 문헌이나 규격집, 그다음에 시험 분석 자료 등을 확인해서 주요 성분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대표성 있는 성분 한 가지를 픽해서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저희 산조인 같은 경우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인 스피노신을 최종적으로 지표 성분으로 설정했습니다. 행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피노신 자체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의약품의 유효 성분으로도 확인이 돼서 저희는 유효 성분이자 지표 성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신을 제외하고도 성분에 대한 지금 프로파일링 제출을 식약처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응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메소드를 다 잡았고요.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되는 바와 같이 전체 면적 대비해서 1%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는 주요 피크 10개를 선정을 하고, 그 피크에 대한 각각 특이성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서 저희는 이제 자료 구비는 성분 프로파일링 확립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산조인 내에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분리 동정도 했고요.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한 계열 8개, 그다음에 털페노이드 계열 4개, 그다음에 리그난 계열 2종, 알칼로이드 1종을 분리해서 총 성분에 대한 DB도 확립해 놨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GMP 시설에서 원료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그 시험 항목하고 기준을 설립하고 그 기준대로 저희가 장기 보존하고 가속 조건에서 안정성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제재 제형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입도의 분석, 그다음에 흡습성, 흐름성, 압축성 같은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부영제와 가장 적합한 그 제형으로 저희가 이제 완제 생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완제 생산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저용량, 고용량, 그다음 위약에 대한 그 완제 생산을 완료했고 완제 시험 항목 설정하고 기준 확립하여서 안정성, 장기 보존과 가속 조건 모두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연물은 지금 계속 독성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임상 2B가 끝나고 나서 이제 3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 허가 자료를 낼 때 CTD를 낼 때 필요한 자료로서 저희는 이제 독성 시험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 GLP 기관에서 비임상 시험을 일반 독성, 그다음 유전 독성, 생식 발생 독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사실상 이 독성 시험에서 이슈됐던 것들은 없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염색체 이상에서 염색체 구조적 이상은 없었으나 일단은 수적 이상이 이제 체크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위양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코메드 어세이를 진행을 했고요. 코메드 어세이에서는 DNA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은 위양성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안정성으로는 최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효력 시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3가지 동물 모델을 이제 확인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한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 치매 동물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나 아니면 와이즈 미로나 아니면 모리스 워터 같은 이런 행동 테스트 5가지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모든 행동 시험에서 실제적으로 저희 그 원료 자체가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저희 원료를 투입했을 때 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억제 및 그 분해 작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신경 독성 완화가 된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타워 단백질 인산화 저해를 통해서 신경세포 보호 작용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DHP-1301이라는 그 항치미 활성이 실제적으로 그 플라즈민 활성 변화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밀로이드 베타 유도 치매 모델하고 그 유전자 조작한 치매 질환 모델을 가지고 추가 실험을 또 진행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그 2가지 타입의 치매 동물 모델에서 플라즈민 저해제를 이용해서 효력 시험을 진행한 결과 저희 그 원료는 그 장기 기억의 개선 효과는 이제 플라즈민을 경유한 그 BDNF 활성화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그 시냅스 가소성 감퇴 개선을 확인도 더불어 했고요. 그 BDNF 발현 유도 작용 기전에 대해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BDNF 수용체를 자극해서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한 그 장기 기억 감퇴를 개선하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약물 상요 작용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그 높은 농도로 투여했을 때도 약물 대사 효소에 대한 영향도를 확인한 결과 1상 이상에 대한 약물 대사 효소 중 총 15종에 대해서도 활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 성분을 설정하면서 이제 그 유효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효 성분 스피노신에 대한 약동학적 특성도 규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스피노신 자체가 그 BBB를 통과했던 것도 저희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네페질과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도네페질하고 같이 복용이 될 거기 때문에 도네페질과 그 DHP1401이 단독 병용 투여됐을 때 그 도네페질하고 그 대사체, 그다음에 DHP1401의 지표 성분인 스피노신의 약동학적 변화 연구를 통해서 두 약물이 서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저희가 개발한 그 산조인 추출물인 DHP1401은 그 항침의 작용이 플라즈민의 활성 증가를 통해서 BDNF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NDMA 수용체 발현 증가를 유도하여 그 장기 기억의 신호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밀로이드 축적을 저해하고 분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타우 인산화 저해를 통해서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국내 식약처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이 이제 18년도 5월자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그 치료적 유효성 평가의 경우 증상 개선은 객관적인 시험에 의해서 측정되는 인지 능력 또는 일상생활의 활동,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평가에 의해서 반영되는 전반적인 임상 반응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그 생체 표지자가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뭐 확립된 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여러 제약회사나 아니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개정안이 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임상을 진행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에서 진행한 그 치매 치료제 임상은 도네페질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증 내지 중증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그 DHP1401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기관, 무작위 배정, 그다음에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의 제2B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목적은 이제 앞서 비임상으로 진행된 효력을 실제 인체에 투여했을 때 어떤 그 용량이 가장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그 결정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자는 저희 탈락률 10%를 포함해서 총 180명으로 설정했고요. 군은 시험군인 저용량군과 고용량군, 그다음 위약을 섭취하는 대조군으로 이제 군을 3군을 설정을 해서 기간은 한 24주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그 유효성 평가는 1차 유효성 평가로서 아다스코 한국어판을 그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본적으로 치매 척도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평가지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각 평가 변수에 대한 설명을인데요. 뭐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아다스코는 가장 알츠하이머 병에서 이제 그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가 변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은 실제적으로 그 모든 피시험자가 너무 높은 점수를 이제 받게 되거나 범주에 있어서 이제 독립 변수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천정 효과가 좀 있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들은 뭐 인지 기능이나 행동 증상 평가, 그다음에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측정, 그다음에 기호 입기 등의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다각도로 임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 시험 대상자는 이제 저희가 총 180명을 기준으로 모집을 진행하였고, 첫 대상자는 16년도 12월 말에 이제 첫 인롤이 돼서 마지막 대상자는 18년도 이제 8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더 투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상 시험 진행 기간은 한 2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중간에 저희 이제 안정성하고 이제 타당성 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IND를 이제 IDMC를 구성을 했고요. 본 임상 시험하고 이제 관계 없고 이제 대상 질환 앓고 있는 환자 관리에 대해서 경험이나 임상 시험 수행 능력이 있거나 모니터링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위원들로 이제 구성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총 2단계에 걸쳐서 안정성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지속을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저희 임상은 큰 문제 없이 끝까지 지속된 걸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참여 현황에 대해서 모식도인데요. 스크리닝 221명을 대상으로 해서 180명의 무작위 배정군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저용량군, 고용량군, 그다음에 대조군으로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도 탈락자나 이제 그 복약 순용도 같은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용량군은 52명, 그다음에 고용량군은 47명, 대조군에서는 57명의 결과로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 결과는 단계별로 그 유효성 평가를 진행해서 이제 세부 결과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요약된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서는 일단 저용량, 고용량군 모두 다 그 대조군 대비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사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서브 그룹으로 나눠서 재분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서브 그룹은 뭐 경증과 중등증, 그다음에 도내 폐질의 섭취량 또는 아다스코에서 이제 검사 항목별로 구분해서 재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그리고 또 도내 폐질 저용량을 복용한 그 복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 항목 부분에서는 기억력 부분을 시험한 부분에서 개선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 유효성 평가의 변수에 대해서는 MMSE, 그다음에 KTMT, 그다음에 CDR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하였으나 그 외에 이제 평가 변수에서는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서 저희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회사 보도자료에서는 이제 실패라고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서브 그룹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이제 경증의 경우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천연물 의약품이라는 이제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복용량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동물 대비한 용량 대비해서도 좀 과용량으로 했을 때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성 시험한 결과가 대동소이하게 실제적으로 총 4건의 약물 이상 보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거나 관련성이 적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대조군하고 병용 투여 시, 그다음에 대조군 단독 사용 시에도 비교했을 때 그 이상 반응의 발생률이나 안전성 평가 변수에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1 자체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아다스코어에서는 전체적인 우월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경증 대상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월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처랑 이제 상담을 해봤거든요. 경증 대상자에서는 사실상 임상 3상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됐고 냈을 때 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일단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대상자 수는 거의 1000에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큰 비용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제 검토를 여러 다각도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얼리 AD 진단에 대한 어려움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마커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재들도 의견들을 많이 MD께서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간에서 이제 인지 기능 개선 또는 이제 기억력 개선에 대한 건기식에 대한 개발 검토도 지금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는 이를 이제 같이 인롤해줄 그 공동 개발이나 라이센싱 아웃 같은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얘는 아마 좀 실패한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 이런 사례들을 공유 드림으로써 다른 이제 개발 이제 이제 후발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개발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